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법을 그러는데, 이제 사실 우리가 부동산 법을 제일 많이 겪었던 나라는 우리 옆에 있던 일본을 들 수 있겠죠. 우리가 한때 일본의 도쿄를 다 팔면 어디를 산다, 뭐 미국을 산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아마 우리나라를 다 팔면 미국의 반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동산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여전히 거품적 성격을 가진다 그러는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 이걸 고민을 많이 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을 좀 많이 왔다 갔다 한 편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국에서 좀 사업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중국의 그 상해 옆에 이제 항저우 소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저우에서 한 2시간쯤 더 가면 이우라는 이제 소상품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이우라는 소상품 도시에서 물론 이제 사업을 하다 좀 잘 안 됐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 물건을 갖다 띄어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파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상해라든가 항저우라든가 이우라는 곳을 많이 갔었어요. 근데 야, 정말 집값 오르는데 겁나더라고요. 정말 빨리 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는 거냐면, 지금 이제 상해 같은데, 이제 제가 상해는 말도 안 하겠는데, 제가 있는 항저우라는 데, 그 다음에 있어서 이오라는 도시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뭐 춘천 정도 되는 도시인데, 거기도 걔네는 이제 평당이 아니니까 메가제곱당인데, 메가제곱당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은, 한 1,000만 원 가는 데가 많죠. 그럼 메가제곱당 1,000만 원이랑 우리가 3.3평 기준하는 거니까 평당 3,300만 원이에요. 아파트가. 네. 상해로 오면요, 평당 1,000만 원 넘는 데가 많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죠. 평당이 아니라 메가제곱당. 메가제곱당 우리나라 환율을 치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10만 위안 하는 거니까 한 1,500만 원 하는 데가 많죠. 실제예요. 그래서 평당 5천만 원입니다. 상해 중심부로 들어가면. 네. 근데 웃긴 건 맨하탄하고 가격이 똑같죠. 도쿄하고 똑같고. 근데 GDP는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1인당 GDP는 아직까지도 10분의 1이 채 안 되는 나라에서 그렇게 땅값이 버프로 있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데, 중국 노동자가 평생 열심히 일하면, 농공이죠. 우리 그 농촌에서 올라오신 분들. 그분들이 평생 열심히 일하면 한 평쯤 살 수 있을 거예요. 한 푼도 안 쓰고 저금하면. 한 평쯤 1메가제곱쯤 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놀라운 나라인데. 어쨌든 중국 부동산 버블이 어떤 과정이고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오늘 한번 재미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왜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왜? 책들도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중국이 미국을 잡을 것이냐 못 잡을 것이냐, 못 잡는다, 잡는다 못 잡는다. 저는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언젠가는, 아마 그것도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중국이 미국을 잡느냐를 떠나서는 상해가 뉴욕을 꺾고 세계 최고 중심 도시가 될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렇게 쉽게 뭐 중국의 위안화가 미국의 달러의 패권을 장악할 것이다. 그건 여러분, 저는 뭐 아주 제 살고 있을 때는 오기가 저 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도시 하나만 봤을 때는 그렇지만 과연 그 가격이라는 것이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한번 가보죠. 뭐냐, 로마 이러는데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사실 문제도 없습니다. 왜? 중국은요, 로마의 이런 지금 현재의 건물을 2주마다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로마를 지금 2주에 하나씩 만들고 있어요. 2주에 하나씩 만듭니다. 그럼 대단하죠, 사실은. 정말 경이적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마오쩌둥이 여러분 뭐 죽고, 그 다음에 여러분 덩샤오핑이 여러분 권력을 짓고 나와서 뭐 상점벽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뭐가 되느냐? 유럽 전체 주택 수량을요, 중국이 15년 만에 지어버렸어요. 유럽 전체 주택 수량을 중국이 딱 15년 만에 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 저도 여러분 이 표를 보고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여러분 뭐냐면 시멘트 사용량이거든요. 근데 시멘트 사용량인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어떤 시멘트 사용량이냐면은 개인당 시멘트 사용량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당 시멘트를 얼마나 사용했냐를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 요게 뭐가 되느냐,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1인당 시멘트 사용량이 늘어나서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가 시멘트 사용량이 아니라 1인당. 한 사람당 시멘트를 얼마나 쓴 건데 최고 사용량을 기록합니다. 2등이 여러분 뭐였었느냐? 지금 경제 위기를 겪는 스페인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스페인에 가보면은, 이게 이제 스페인 아니겠어요? 이게 이태리 반도고 이제 발칸 반도, 이게 지중해인데, 여기가 데스코콜데 해변이 있는데, 이게 400km거든요. 그래서 2000년 초에 경기 호황기 때, 여기에 전부 다 빌라하고 여러분 휴양지를 다 지어댔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스페인이 1인당 시멘트 사용량이 2등할 때입니다. 그러다 금융위기 맞으면서 스페인은 자빠진 거죠.
우리가 미국 그러는데 미국의 1인당 시멘트 사용량보다 중국이 더 많아요. 사실 GDP는 총량은 중국이 앞서가는 게 많지만 1인당 뭐 전력 사용량, 의사수 뭐 다 따져도 중국이 미국을 이기는 건 이거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이기는 걸 뭐 1인당 전기 사용량이 많겠어요? 수도 사용량이 많겠어요? 1인당 뭐 경작지 면적이 많겠습니까? 뭐가 많겠습니까? 인구 4배인데. 근데 1인당 미국 사용량을 추월하는 건 시멘트 사용량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우리나 일본 보고 토건이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게임도 안 되는 거죠. 세계 최고의 토건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가보시면 알죠.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유럽을 갔다 왔는데 유럽하고 이제 딱 가서 파리하고 중국을 딱 비교해보면 파리에는 크레인 타워가 올라간 건물이 없죠. 네. 크레인 타워가 올라가서 건설 중인 건물이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유럽과 미국, 뉴욕도 마찬가지인데 뉴욕 없어요. 크레인 타워가 올라가면. 중국은 크레인 타워가 안 올라간 곳이 없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둘 다 문제인 거예요. 왜? 여기는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SOC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예, 물자 운송이라든가 유통 비용이 계속 높아지는 거죠. 노후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거 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유럽은 더 힘들어요. 석조 건물이에요. 차라리 시멘트면 이거 어떻게 볼 텐데 석조 건물인데. 근데 중국은 또 거꾸로 지금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크레인 타워가. 어쨌든 이게 여러분 1인당 시멘트 사용량입니다. 대단히 재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또 가보면요. 자, 이건 뭐가 되느냐. 중국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뭐냐면 주거용지 토지 가격 지수인데, 이제 살고 있는 땅이죠. 우리가 이제 아파트 부지로 쓸 수 있는 건데, 2003년이 여러분 지수가 100이라면요. 여러분 지금은 2010년의 지수가 90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배 올랐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오른 적 없습니다. 우리도 없거든요. 여러분 6년 동안 9배 오른 거예요. 그러면 강남에 1억짜리 아파트가 6년 만에 10억 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는 못 갔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는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여러분 레이스를 달리고 있는지 여러분 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맨날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여러분 그 2년 3년 전에 항상 이제 한국의 그 현재 아파트가 붕괴고 위험하고라고 늘 경고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지수가 바로 PIR이라는 지수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익숙하신 분도 있을 텐데 이 PIR 지수는 언젠간 다 무너집니다. 안 무너진 나라가 없어요. PIR 지수라는 건 뭐가 되느냐? 그 한 사람이 1년 동안 버는 소득분의 집값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버은 돈을 몇 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제일 적정 가격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6이라고 그럽니다. 6 정도를 꼽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변 넓게 보더라도 한 4에서 한 8 정도가 여러분 적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어요. 소득을 가지고. 그래서 그걸 6년 정도 모으면 내가 집을 살면은 이게 좀 적당한 가격이다라고 우리가 주택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계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세계적인 평균도 다 요 안에 들어가죠. 미국도 여러분 우리가 한참 버블이라고 그랬을 때 뉴욕이나 이런 데가 10이 안 넘었어요. 9, 10 이랬었어요. 우리가 강남이 11, 12 이래서 위기라고 그랬었는데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세계 1등을 치고 있는 국가는 바로 베이징이죠. 도시별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건물들이죠. 요거 혹시 보십니까? 그렇죠. 상해에 나와 있는 여러분 유명한 탑인데 상해가 한 13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천이라든가 제가 말하는 항저우, 그 다음에 광저우 이런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형적인 이제 거품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래서 보면 이건 다 중국 도시만 꼽아봤는데 중국의 유명한 도시들 베이징이 한 18년 정도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퍼의 수준에 이미 3배 정도의 가격은 이미 충분히 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중국에서는 부동산은 그래서 왜 이제 이거 나오는 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스스로 나온 건데 아주 재밌는 건데 붕괴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건데 중국이 일본을 딱 20년 뒤로 쫓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 1985년에 일본이 프라자 합의를 때리죠. 미국하고. 그러면서 엔화 가치가 평가 절상됩니다. 똑같이 2005년에 인민폐가 평가 절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인민폐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났더니 자, 우리 뭐예요? 자국화폐 가격이 올라가죠. 둘 다 무슨 주도형 발전 전략 취했습니까? 수출 주도형 발전 전략 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자, 이렇게 딱 되니까 평가 절상되고 인민폐 평가 절상되니까 자국화폐 가치가 높아지죠. 자, 화폐 가치에서 평가 절상되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오죠. 예. 그 다음에 국내 자본도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유입이 되죠, 은행으로.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져요? 대량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벌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부터 본격적으로 집값이 3배를 뛰어오릅니다.
부동산 버블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부동산 형성이 맨 마지막으로 갔을 때 여러분 이건 항상 제가 그때도 우리도 마찬가지였었는데 뭐가 되느냐면요. 집값은 떨어지는데 땅값이 올라가는 시기. 이게 여러분 부동산의 정점입니다. 보세요. 땅값은 올라가는데 집값은 안 올라가요. 그런 시기가 올라옵니다. 왜냐면 집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집이라는 건 어쨌든 더 빨리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집은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땅은 감가상각이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집하고 땅 값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쭉. 그러다 이제 마지막 버블 거품이 꺼지기 직전에는 집값은 뭐예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감가상각을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땅값은 버틴단 말이에요. 왜? 감가상각이 안 일어나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부동산 버블이 떨어질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래량이 급속히 줄어듭니다. 첫 번째, 거래량이 급속도로 떨어져요.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집값은 하락하는데 땅값은 버티고 오히려 땅값은 상승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게 여러분 똑같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버블이 붕괴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3년 뒤 이 문제 아니냐. 그래서 이걸 갖다 기본적으로 2011년, 2012년 이 정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런 우려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보시면은 실제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중국에서 여러분 공실된 집이 6,500만 가구예요.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왜? 형식적으로는 집주인이 다 있는데 사람이 살질 않아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중국 전기공사에서. 우리 치면 한국전력인데 전기료를 먹고 드는 가구가 6,500만 구 가구 아닙니까? 전기료를 받아낼 수가 없어요. 왜? 전기를 안 쓰는 게 아니죠. 어떻게 사람 사는데 전기를 안 써요. 사람이 안 사니까. 그래서 공실된 가구가 6,500만 가구예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잡으면 중국 3인 가족만 합시다. 한 자녀밖에 안 나으니까 2억 명입니다. 2억 명. 그러니까 2억 명 살 집이 지금 이미 비어 있는 거죠. 예.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어떤 게 많으냐면 저도 이제 상해 예전에 아파트를 하나 살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거기 여러분 되게 중국 사기가 좋은 게 우리보다 더해요. 거기 원래 그 집 가격에 한 20%만 내면 80%를 대출을 해줍니다. 예, 대출해줘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대출 받은 게 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 여러 가구입니다. 우리도 많이 했었죠. 왜? 누가 이제 가갖고는 자기 명의로 사고 해서 지네끼리 사고 팔아갖고는 아파트 가격 올려놓고 매물 걷어들이고. 중국도 여러분 되게 많습니다. 예, 가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매할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굉장히 높습니다. 매매할 때 한 3에서 5% 달라고 그럽니다. 예, 1억짜리 아파트 사잖아요. 3에서 5% 달라고 그럽니다. 수수료를. 굉장히 비쌉니다. 예. 그리고도 여러분 뭐예요? 걱정하지 마시려고 그럽니다. 더 오르니까. 뭐 중국말이라 번역을 통해서 들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뭐 루비니 교수 이제 하도 뭐 둠닥터 유명하니까 2013년 과잉 투자로 경착륙할 것이다. 조지 소로스, 중국이 인플레를 통제할 시장이라 상실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단점인 측면을 보자면 또 끝이 없고 장점만을 보자면 끝이 없죠. 뭐 한국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 1970년대 한국이 이렇게 경제 성장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단점만 보자면 끝이 없었겠죠. 네. 중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버블은 중국이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든 중국 경제가 다시 중진국 수준에서 남미적으로 떨어지든 어떤 길을 걷더라도 최소한 토지 범블링, 이 아파트 버블은 반드시 깨지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걸 깨졌을 때 문제는 바로 어디로 연결되겠습니까? 모든 위기는 부동산 위기를 시작하고 부동산 위기는 다 금융위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금융위기 원래 왜 이렇게 올랐느냐 보시면 알겠지만 돈을 풀었어요. 2009년 특히 2008년 이후에 돈 엄청 풀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여러분 금융위기로부터 벗어난 거 아닙니까? 돈 풀었어요. 돈 누가 풀었겠습니까? 네, 은행이 풀었죠. 그래서 세제 혜택 주고 대출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제일 재미있는 게 중국이 1가구 2주택 개념이 아니라 1인 2주택 규제로 바뀌었어요. 가족이 4명이면 8채 사는 거죠. 네.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서 대출 우대로 했었는데 이제는 보세요. 이제 결국 버블 붕괴 트리거는 총을 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언제 버블 위기가? 그러면 중국 부동산의 버블은 100%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건 99%라고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100% 꺼질 수밖에 없고 몇 년 안에 꺼집니다. 그건 대부분의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분이라면 다 똑같이 판단할 거예요. 근데 그 트리거는 이제 총 누가 쏠 거냐는 건데 결국은 과잉 유동성 환수 과정과 정부 정책의 우대기 있었던 것이 취소되면서 이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일본도 버블 붕괴가 이루어지는 것이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정부의 우대 정책이 취소되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걸 갖다 어떻게 해서 우리도 소프트 랜딩 시킬 것이냐, 우리도 하드 랜딩 시킬 것이냐, 이게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현재 중국은 지급 준비율만 갖고 컨트롤하고 있죠. 지급 준비라는 게 은행에서 이제 뭐가 되겠어요? 직접적인 금리 인상이 아니라 빌려주는 돈을 갖다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자율의 변경은 없이. 하지만 중국의 물가가 지금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물가가 장난 아니지만 중국 서민들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상해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저도 처음에 중국에 사업했을 때 보통 중국 분들 오면 급여를 한 1,000위엔 정도 줬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2만 원. 그때 환율이 쌌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환율도 올라가고 보통 웬만한 분 상해에서 이렇게 급여 주려면 3,000위안은 줘야 됩니다. 3,000위안 주면은 지금 돈 한 50만 원 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 돈 갖고 생활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얼마나 물가가 비쌉니까? 상해 택시비만 해도 우리보다 여러분 비싼데. 장난 아니거든요. 상해도 여러분 아주 그 싸구려 국수 그거 먹고 살지 않는 한 실제로 여러분 중국 물가 장난 아니거든요. 거주비도 여러분 이미 우리 뛰어넘었고. 그런데 여러분 뭐가 돼요? 이런 물가 속에서 결국은 중국 정부가 금리 인상을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언젠가 시간의 문제고, 현재 나오는 정부 정책의 변화에서도 뚜렷하게 변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일 나오는 거는,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말이 안 되죠. 2008년 금융위기에 세계 은행 랭킹 1, 2, 3위가 공상은행, 건설은행, 중국은행입니다. 이거 무슨 기준이냐고? 시가총액 기준입니다, 여러분. 예. 대출 규모도 말을 할 수가 없고. 중국은행이 세계에서 제일 큰 은행들이에요, 여러분. 1등, 2등, 3등을 중국은행이 다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요거 하나만 말씀드려서 끝내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 보셨죠? 저는 감히 중국은행이 우리나라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투명성을 가지고 있는 은행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여러분 공무원이라든가 관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뭐 옛날에 관시 없었나요? 예, 그 관시의 결과가 뭡니까? 저축은행이 여러분, 부산저축은행이 관시가 얼마나 셌습니까? 그죠? 뭐 여당 야당을 뛰어넘는 놀라운 관시를 가지고 있었죠. 그 관시의 결과는 결국 부패고 부정이고, 그 결과는 결국 금융권에 제일 먼저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다 뭘 갖겠습니까? 부동산 담보대출로 가 있는 거죠. 이거 여러분 국제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할 수 있을까요? 3대 은행을 국제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는 순간, 예, 아마 제가 생각하는 시가총액이 여기 10위 안에서 하나도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중국 부동산은 여러분 언젠가는 버블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 오늘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